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 배웠었죠. 오늘은 1900년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고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지 그 과정인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30분 컷 해서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바로 수업 진행하죠. 쌤 쌉소리 안 할게요.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순서대로 좀 볼게요. 주제 30번. 자, 우리 이전에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일본의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을미사변을 겪게 되고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고종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사관의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 황제가 파천을 하게 되죠. 이 이후로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은 다시 한번 더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을 우리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러시아를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이 뭐를 두고? 조선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 러일전쟁 되겠습니다. 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게 된 이런 러일전쟁의 발발과 국권 침탈의 시작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이 좀 더듬게 되네요. 자,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러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삼국간섭 이후에 삼국간섭이 뭐였죠? 그렇죠.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중국의 랴오둥 반도를 선생님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여기 뭐 리순이라든지 다렌 지역, 이 지역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 차지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 러시아가 일본 여기 가지지 마라 하면서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서 일으킨 게 삼국 간섭이었죠. 이 삼국 간섭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조선에 대해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제거하는 과정이 러일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준비 과정으로서 먼저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하기 전에 자신들의 지원군을 확보하고 후방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영일동맹, 이건 영국이고 일본이겠죠. 자,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확대를 원치 않았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사건이 1885년에 있었던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었죠. 1885년에. 자, 그럼 2년 있다가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이제 1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와 전쟁 전에 후방을 좀 든든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 그러던 과정에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겠다는 기운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한제국은 여기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국외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러시아를 공격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함대가 리순항에 정박한 리순항이 어디냐면 여기 리순항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을 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로들 있죠. 먼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일본이 인천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리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러일 전쟁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한 전투 몰라도 되고 처음과 일본이 리순항을 공격한 것과 그리고 거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는 일본 군이 러시아의 주력 함대였던 발트 함대를 이
대한해협에서 격파하게 되면서 이 발트 함대가 항복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 정도. 발트 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발트해에 있는 유럽의 발트해 군대를 대서양을 무대로 하는 발트해의 무대로 하는 러시아의 군대가 삥삥 돌아서 아프리카 지나서 인도 지나서 동남아 지나서 중국 지나서 이까지 오는 동안 기력이 모두 빠진 발트 함대를 공격해서 승리한 전투 되겠습니다. 발트 함대 격파 이 대한해협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 길을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미안해요. 여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위순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일본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재를 하면서 러일 전쟁은 종전하게 됩니다. 1905년에 여기 1904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종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전쟁 관련된 지도를 보았고, 자, 여기 나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일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주변국들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에 대해서 대한제국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주변국들하고 서구 열강들하고 조약을 맺는데 먼저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 사람이 테프트 되겠습니다. 자, 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일본이 대한제국을 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통해서 미국하고의 우호관계를 일단 다져놓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2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앞에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1차 영일 동맹을 맺었고 자,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서로 점유하고 차지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영일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그렇게 통해서 미국, 영국의 지지까지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지만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를 하고 맺은 러일 간에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 되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여기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적 권리를 인정한다. 어쨌든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미국, 영국, 러시아까지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승인 미국, 영국, 러시아가 지금 프린터 23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선생님 수업 들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러일 전쟁에 치러지고 있는 중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대한제국 내에서 우리 대한제국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은 국권 침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중입니다. 먼저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04년에 1904년이 되겠죠. 04년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걸 맺게 되면서 조약 내에는 한일의정서에는 대한제국의 영토 보존을 우리 일본이 약속한대요. 자기 일본들이 약속한대요. 영토 보존 약속한대요. 대한제국 영토 보존. 그리고 이에 황실이나 영토 보존에 위험이 생길 경우에 우리의
영토나 왕실의 위험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대요. 이걸 명기해 놓은 거예요. 자, 원래는 러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점을 확보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명목상으로는 우리의 국토와 대한제국의 국토와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일의정서를 맺게 되죠. 지금 이거 보면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이긴 한데 이렇게 일본 관리에 의해서 이런 강압적인 상황에서 한일의정서가 맺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먼저 한일의정서,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맺고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두 번째로 맺었던 게 한일협약 되겠습니다.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조선을 거의 차지하기 직전에 맺은 것으로서 여기 나오는 한일협약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전세가 유리해진 상황에서 이후에 완전히 승리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본에서 대한제국의 고문을 파견한다는 것이거든요. 고문. 자, 고문 중요합니다. 고문이 뭐냐면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파견된 고문이 재정 고문으로서 메가타.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 세금을 걷거나 돈을 쓸 때 메가타가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거고 이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을 일본이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문제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재정,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거, 스티븐슨. 자, 그래서 이 1차 한일협약 이후를 고문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04년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이니까. 어쨌든 러일 전쟁 중에 한일의정서를 맺으면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자,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면서 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고문, 스티븐슨, 메가타 이런 사람들을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서 각각 임명하면서 고문 정치가 시작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05년 되겠습니다. 1905년 되겠죠. 자, 여기 나오듯이 러일전쟁 종결 직후입니다. 종결 직후 끝나자마자 러일전쟁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 자신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한반도에 파견을 하고 이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궁이었다. 경운궁을 포위하고 뭐를 통해서 일본군을 동원해가지고 경운궁을 포위를 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를 하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궁을 둘러싼 다음에 이렇게 조약 체결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친일 대신들이 찬성을 하게 되고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회의를 주재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 하야시 고운스케라고 하는 일본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완용, 이지용, 권중영, 이근택, 이하영, 민영기, 한교실, 박재순과 같은 친일 대신들이 참여를 하면서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 같은 말이죠. 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던, 고문을 파견했던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던 게 1차 한일협약이라면 을사늑약이 2차 한일협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2차 한일협약에서는 여기 나오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어요. 외교권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제국은 어떤 다른 나라와도 수교와 조약 이런 거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제국에 있는 외국의 외교관들,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왜? 우리나라는 수교하고 조약 맺을 수 없으니까 외교관계 맺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한제국의 외국인도 이제는 외교관들도 본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최고 관청인
통감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 통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되겠죠. 자, 지금까지 2차 한일협약, 러일전쟁 직후에 맺었던 을사늑약 같은 말이죠.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의 결과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부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장면이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갖다 바친, 그렇죠, 친일 관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2차 한일협약 이후로는 이 통감부의 최고관직인 통감이 통치하는 시기라고 해서 통감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1905년 이후에 앞에 있었던 1차 한일협약 이후로는 1904년 이후로는 고문정치, 그리고 1905년 이후로는 통감정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을사늑약의 내용까지 보았고, 자, 이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이에 대한 저항이 막 각지에서, 각 계층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는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하고자 했죠. 자, 그래서 을사늑약 서명을 거부하려고 했고, 그리고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옆에 있는 장지연 선생이 중요하죠. 장지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고종 황제가 당연히 서명 거부하고 을사늑약 무효 선언한 게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묻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 거니까 고종 황제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역사 사실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선생님 다시 돌아가면은 장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늑약이 너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신문에 자신의 논설을 기고를 하게 되죠. 그때 올린 논설이 시일야 방성대곡 되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을 목노아, 이날을 야는 해석 안 하는 거고, 목노아 통곡하노라, 크게 곡하노라 라고 해서 이 을사늑약이 얼마나 부당했으면은 이렇게 통곡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나타내었죠. 표시를 하고 저항을 하였죠. 어쨌든 장지연이 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기고하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관료였던 민영환이 자결로서 이 자결을 하면서 한거를 하였고, 이후에 나오는 조병세, 이상설 등도 늑약을 폐기하자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중들은 이제 상가철시운동, 시가 장사할 시자, 시장 시자니까 이제 가게에서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상가철시운동은. 그리고 학생들은 동맹회와 학교도 가지 않고, 그리고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대해서 의병, 민중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후시에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리 민족들의 저항은 어땠었는지까지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 이후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보죠. 자,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이 을사늑약의 체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알렸다. 스님이 계속 을사늑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잘못되었냐면 선생님 조금만 설명해주면, 원래 조약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조약에는 무조건 명칭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조약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약은 국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그 당시에서는 황제만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맺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걸 대신해서 맺으러 가는 사람들이 황제나 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나는 대통령이나 황제를 대신해서 왔다라고 하는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걸 체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나 황제가 이를 비준, 이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위임도 하고 비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회가 동의를 해주는 이 세 과정이 무조건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황제가 위임도 하지 않았고, 고종 황제가 위임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이완용, 이지영, 권중현, 이근택 이런 사람들을 조약 체결하라고 위임도 하지 않았고, 황제가 비준도 하지 않았어요. 이 황제 도장이 찍혀있긴 한데 이거 황제 거 도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임 비준 과정도 없었고 조약의 명칭도 없었어. 우리가 을사년에 맺었다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 한일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명칭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약이 아니다. 을사늑약은 정식 조약 체결 과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당하게 이 사람들도 아까 저항을 한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저항을 한 거였어요. 자, 근데 이 억울한 걸 우리만 이렇게 화를 낸다고, 선생님처럼 화를 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질 않잖아요. 지금 일본이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부당하게 맺어진 조약은 불평등,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시에 2차 만국 평화회의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국의 전 세계 대표들이겠죠.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국평화회의인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헤이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렸던 2차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대표들을 보내야겠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뺏겼다라는 걸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준, 이상설, 위종, 이 세 명을 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을 시키게 되죠. 이 사람들 간 것도 엄청나게 러시아 가가지고 기차 타고 엄청나게 고난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여기 나오는 활동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갔던 게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거 나와 있죠. 프린터에. 자, 그런데 여기 갔는데 일본이 방해를 해. 이준, 이상설, 위종이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구미열광, 선생님 설명했죠. 구라파예요. 구라파, 유럽. 그리고 여기는 미주, 아메리카. 여기에 있는 열강들, 그런 나라들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준, 이상설, 위종 파견했지만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준 열사가 분에 못 이겨서 순국을 하시기도 하시고, 자, 어쨌든 이런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된 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을사늑약의 부당함,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까 일본이 방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듯이 감히 너희들 외교권도 없는데 이런 걸 보내? 이거 고종, 너는 이거는 네 책임이다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리고, 그 아들이었던 순종을 즉위시켜 버립니다. 일본이 강제로. 자,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한일 신협약, 아까 배웠던 한일 협약에 다음 온다고 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1907년에 맺어졌다고 해서 이때가 정미년이거든요. 정미년에 맺었던 7개의 조약이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 정미 늑약, 정미 7늑약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정미 7늑약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체결시키게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결과 및 영향도 좀 알아놓고,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의 목적,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거. 그렇게 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한 건데,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내용은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차관. 우리도 법무부 장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국무총리가 이런 사람들을 건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허가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있는 기간만 장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차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 1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이 사람들이 그 부에 그 관청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1급 공무원인 차관들이 하는 건데 이 차관에 누구를 임명한다고요? 일본인을 임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를 이전에 고문정치 그리고 이후에 통감정치에 이어서 이때를 차관정치라고 해서 조금씩 아까 고문을 해서 조금씩 어드바이스 통감해가지고 이제 최고 통치자까지 그리고 차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것까지 조금씩 우리나라의 목줄을 재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차관을 임명하는 차관 정치가 실시가 되고 일본인으로 그리고 이후에 맺은 비밀 조약으로 우리의 군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군대 해산 중요합니다. 군대 해산 몇 년에? 1907년에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정미년 이 해 똑같은 해죠. 1907년 정미년에 이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해산된 군인이까지 합류를 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미의병에서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보내고 그리고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범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뺏어버리게 되고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박탈시키게 됩니다. 다 일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우리는 체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본인 재판관에 의해서 조선인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우리는 일본 법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미 7조약으로 1907년에 차관정치 군대 해산, 1909년에 사법권 박탈, 1910년에 경찰권 박탈까지 차츰 우리의 국권을 국가의 권리를 피탈 뺏어가기 위해서 옥죄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910년도에 한일 병합조약 병합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일 병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총리 대신이던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다음에 왔던 데라우치 왜 다음에 왔죠? 당연히 이토 죽었으니까 자 데라우치 사이에서 이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아까 일산의약 때 만들어졌던 이 통감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총독부가 되게 되죠. 조선 총독부 우리가 아는 그 조선 총독부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 국권이 피탈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를 하면 많죠. 자, 먼저 한일의정서에서 우리는 러일전쟁 당시에 지금 1분 남았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한일의정서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거점을 주요 거점을 일본이 차지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정치 스티븐슨, 메가탄과 같은 외교고문, 재정고문을 일본이 파견을 해서 고문으로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는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정치가 이루어지고 일산독약으로 우리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된다 배웠었고 자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일본인 차관이 보내지고 이후에 맺은 비밀조약으로 우리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1909년에 우리의 사법권까지 재판권까지 강탈당하게 되고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일본인 재판관, 일본인 경찰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완용과 데라우치에 의해서 맺게 되었던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 병탄을 겪게 됩니다.
알겠죠?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이것이 오늘 배우는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중요를 하죠. 아까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강대국가 구미 열강대라고 맺었던 조약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잘 파악해 두도록 하죠.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끄지 말고 당연히 우리 과제가 있겠죠. 과제. 자, 선생님 지금 과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1900년대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차관정치, 통감정치, 그리고 미안해요. 선생님 진짜 미안해요. 제 머리에 귀신이 씌었다. 미안해요. 자, 고문정치, 고문영 아니에요. 미안해요. 걔들 미안해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그리고 차관정치 시기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고문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조약, 명칭, 통감정치가 실시되게 된 조약, 명칭, 차관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조약, 명칭. 하나, 둘, 셋. 이 세 개 올리면 됩니다. 수업 들었으면 무조건 바보가 아닌 이상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과제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선생님 31분 컷.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수고했습니다.